전투 배치 훈련 둘 셋. 전투 배치! 자, 오늘은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서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이 서해를 노리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중국이 구조물을 그야말로 알박기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디에 뭘 설치한 거예요? 예, 한중 간에는요 사실은 해상 경계선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복되는 지역을 사실은 공동 관리하자 해서 한국과 서해 중국이, 예, 예.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 관리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제한돼요. 하나는 어업, 다른 하나는 수산자원 관리.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지금 화면에서 나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아, 저거를요? 예, 예. 그래서 왜 설치했냐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상당히 큽니다. 가로로 70m, 세로로 70m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잠정 조치 수역에는 어업과 수산자원 관리만 하게 돼 있으니까 예. 저게 양식장이라고 중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저기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양식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중 용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러한 해상 경계선에 있어서 중국이 유리한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고 정말로 그런 걸 저희는 의심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인데 저렇게 알박기를 한 구조물이 등장했다.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중국은 김대현 평론가 별 다른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점검하려고 했던 우리 해양 조사선까지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장대로 저게 어업력이면은 굳이 우리 조사선을 위협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이제 좀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양식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남중국해를 한번 보면 저게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갈 수도 있을 수 있고 포석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거를 이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 두 개씩 점점 우리 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예. 저게 물론 아직은 군사적인 용도인지 어떤 용도인지 잘 구분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어업 때문에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약에 저런 걸 통해서 해상 만리장성을 서해에 구축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우리한테도 이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로는 서해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동해를 많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서해도 사실 치열한 그 해상 경쟁이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 그러면 그 충돌의 대상이 서해일 수도 있어요. 아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저런 시설을 향후에도 계속 설치하겠다. 그리고 제가 좀 분노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만약에 중국이 정말 어업을 위해서 설치한다. 그럼 사전에 우리 정부에 얼마든지 통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같이 뭐 너희도 필요하면 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 얘기 없고 갑자기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대응을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이거는 뭔가 좀 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알박기를 시작하면은 저걸 시작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발을 안 했으면 예. 중국이 계속 늘려갔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해상도 남중국해처럼 일종의 저런 구점을 통해서 예. 만리장성을 쌓겠다. 해상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내포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해를 타깃으로 한 도발이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방 백서에 따르면요. 북한이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네. 총 32년 동안 자행한 대남 국지 도발이 총 61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해상 도발 같은 경우에는 496건으로 80%가 아이고,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상 도발이 103건, 공중 도발이 15건,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GPS, 그러니까 위성 항법 장치를 교란하는 게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도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 시도로 따지면 1년에 한 19번 정도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19번이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못할 뿐이지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런데 GPS 교란 얘기를 해 주셔서 이 GPS 교란을 하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GPS는 지금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법 장치잖아요. 예. 위성 항법 장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GPS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군용이 하나가 있고 예. 상용이 있어요. 근데 군용은 사실 제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칩도 좀 다르고 네.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상용 GPS들은 사실 제밍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GPS 자체가 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도 굉장히 낮고 출력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밍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지금 NLL 일대에서 우리 이제 많은 어민분들이 조업을 하세요. 예. 조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 GPS를 이용해서 항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GPS 교란을 통해서 그 어선에 달리는 GPS가 교란을 당하면 자칫 북으로 갈 수도 있죠. 우리 어선이 뜻하지 않게. 예. 근데 다행인 건 그나마 지금 우리 해경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이 북방 한계선 접촉 수역에 사실 그런 전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이 혹시 북으로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GPS 제밍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사실 사전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어떤 어선이 자기가 의도치 않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많은 민항기들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인천국제공항도 서해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런 GPS라든가 항법 장비를 통해서 이제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항공기는 GPS 말고도 다른 항법 장비들이 이제 백업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긴 한데 이것도 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무력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렇게 김정은이 뭐 바다에서 저렇게 도발을 암시하는 것 같은 장면들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북한이 그럼 GPS 교란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월북을 유도하기 위해서나 민항기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거 말고 진짜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의 큰 그림.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 지난해 사실 우리가 이제 오물풍선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물풍선도 보낸 목적은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물풍선이나 GPS 제밍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예. 다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물리적 수단이죠. 직접적으로 뭔가 포를 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네. 그런 대남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중국의 도발부터 북한의 도발까지 쭉 살펴봤는데 서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양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앞서 보도에서도 그 북방 한계선 예. NLL이 나왔는데요. 이 NLL 지역이 뚫리게 되면은요 수도권이 북한한테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북방 한계선이 중요한 건데 군사적으로도 저희가 백령도와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한 그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뚫리게 돼서 남쪽으로 나오면 바로 어디가 취약해지냐면은 인천항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 아래 평택항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선 역으로 보면 저 NLL이 있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통이 불편해요. NLL 북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소통 공간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저 NLL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간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NLL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좀 처음 그어지게 된 겁니까?
네, NLL은요, 이 Northern Limit Line입니다. 이 북방 한계의 선이라는 그냥 영어 그대로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그어졌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휴전 협정 6.25 휴전 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19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된 한국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서명으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저 장면이 지금 휴전 협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자리에 이 미 육군 대장이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그리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이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 자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38선, 우리가 보통 38선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에서 이 휴전을 하자라고 예. 이제 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 당시에 이 대한민국 이 영토를 제공권이나 제해권을 다 유엔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북한이나 중공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할 뭐 배도 없었고 뭐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뒤인 1953년 8월 30일 날 그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장군이 그러면은 이 63 휴전선 네. 거기를 이제 38선으로 이제 육지를 찍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바다에서도 이거를 군사 분계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서해 5개 도서와 그리고 또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라인을 이렇게 그린 게 이제 북방 한계의 선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릴게요. 왜 북방 한계선이냐?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 당시에 해군력은요, 대한민국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반대했잖아요. 네. 우리 군이 제해권이 있으니까 북한 지역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항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락 장군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 된 거예요. 예. 그만큼 저희가 유리한 입장이었고, 북한도 그래서 사실은 정전협정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저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북한도 이제 해군력을 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NLL이 뭐 잘못된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간의 관행을 보면 우리가 해상 경계선으로 굳혀왔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북한이 본인들 나중에 힘이 세지게 된 뒤에서야 주장을 그렇죠. 했군요. 예. 위원님 얘기해 주셨지만 예. 만약에 저 NLL이 안 거졌으면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이나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나 공중에서의 그 능력이 월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NLL이 지금 없었다 그러면 압록강에 있는 도서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사실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북한은 절박했죠. 이 선이 그어지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배경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렇게 사인까지 해놓고 지금 북한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반하장입니다. NLL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김정은은 군사 분계선 NLL을 땡땡땡이라고 부른다. NLL을 땡땡땡이라고 부른다. 뭐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무효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듯한데요. 그래요? 비슷한 비슷한가요? 느낌입니다. 정답은요, 유령선. 유령선. 네, 이게 고스트 쉽이 아니고요. 네. 고스트 라인, 이렇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선이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뭐 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 북한이 NLL을 전혀 일단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만약에 저들이 NLL을 인정을 한다면 자기들 입장에서 SLL, 뭐 서던 라인 리밋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말하기는 이게 국제법상에 전혀 근거가 없는 선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곳에서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도 쏘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저쪽으로 뭐 보안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지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NLL을 이번에 부정을 하고요, 박사님. 뭐 자체 경계선까지 그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NLL을 갖다가 무시를 해야지 서해 지역에서의 제해권에 유리하다.
그리고 또 NLL 이남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의 서해 5도서, 백령도, 연평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북한 지역 수용 내에서 우리가 아이고, 또 예. 허가를 받고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갖다가 사실상 자신들이 이 황해도와 경기도의 중간선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게 해상 경계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NLL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죠? 결국에는 무엇이냐? 나중에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잡해요. 네.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NLL이 유령선이다, 국제법은 중간선이다 해갖고서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이 중간선이다. 이게 합법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과거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없다면은 처음 선을 긋는 거면 중간선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 국제법은 그러한 특정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또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과정에서 NLL이 선포됐고 북한이 그것을 수십 년간 묵인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계속해서 그걸 무시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군이 오히려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침범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도발할 수 있을 때 명분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발 명분을 쌓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서해 5도를 포함한 그쪽 수역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한다. 따라서 저러한 북한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참 포석도 깔아야 되고 영토 야유까지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의 속내를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조금 전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저게 김정은이요 대연평도 실탄 훈련을 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실사격을 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진짜로 김대현 평론가님 저게 국지전 도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의 대응 능력은 충분합니까? 사실 그동안 그 서북도서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연평해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군이 이 서북도서에 많은 지금 무기들을 배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해군 함정을 타고 이제 NLL 쪽을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예. 북한 해군 함정이 항구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추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추적을 하고 또 우리가 만든 국산 함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해성이라고. 네. 해성이 그 나온 북한군 함정에 락을 딱 걸어요. 조준을 딱 해놓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북한군 함정이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적인 예고. 예. 이 밖에 지금 서북도서에 보면은 이제 뭐 다연장 로켓포 천무도 나가 있고 K9 자주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군 전력이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이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서북도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거리 뭐 지대지 미사일 배치한다. 그럼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서북도서가 굉장히 뼈아픈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뭘 했다가는 그만큼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무섭죠. 예, 그런 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종합을 하면 섣불리 저렇게 행동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렇죠.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국지전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특히 오늘 같은 서해 수호의 날에는 과거 북한이 서해에서 저질렀던 도발의 악몽들이 사실 떠오릅니다. 당시 상황들을 짚어볼까요? 네, 다시 생각해봐도 굉장히 가슴 시린 순간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6월 29일에 한창 우리나라가 월드컵으로 들떴을 당시에 이런 예.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경비병 2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참수리 357정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를 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입니다. 또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인해서 침몰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구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승조원 104명 중에
46명의 장병이 전사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국군에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시던 이 연평도 주민들이 예. 갑자기 날아온 이 미사일 공격, 이 포격 도발 때문에 많이 놀라셨고요. 그때 이제 2명,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이 전사를 하게 됐고요. 국군 16명이 부상을 입었고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하는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제2 연평 해전 때 예. 그 연결식장을 제가 한번 그때 취재를 한 적이 아,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뭐 많은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중에 좀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게 그 연결식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때 2002년 때 월드컵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그 부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부인분이 이렇게 막 우시는데 이게 간혹 생각이 나요, 한 번씩. 그 정도로 당시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썼구나. 지금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제 연평해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제 기념이 됐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는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렇게 타는이 그대로 남아있는 참수리 357호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날의 악몽이 저렇게 생생히 남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저 북한의 도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주 평론가. 네, 퀴즈입니다. 중국의 일방적 팽창주의는 굶주린 소의 땡땡땡이다. 굶주린 소의 네, 땡땡땡. 땡땡땡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혓바닥입니다. 혓바닥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피터 나바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쓴 책에 지금 저렇게 공해인 이 남중국해 주변에 일방적으로 그은 9개의 점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저게 굶주린 혀가 저 남중국해를 먹으려는 이 굶주린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소의 거예요. 혓바닥과 비슷하다. 네, 소의 혓바닥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의 그 지도 모양이 네. 닭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닭이요? 네, 닭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닭의 부리가 이 대한민국을 좀 쪼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런 또 농담 아닌 농담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남중국해에 이어서 신보철 박사님 이번에는 서해를 노린다는 거예요, 중국이. 굶주린 소의 저 혓바닥으로 서해에서 뭘 핥아먹겠다는 겁니까? 뭐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차원의 이익을 중국식으로 구현하겠다는 거죠. 네. 경제적 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서해에 물병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서의 제해권을 갖다가 장악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통제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거죠. 또 그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할 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군사적 차원에서는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라든가 예. 대만 유사시가 됐을 때 우리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에서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경제적 또는 안보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해상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사실상 중국의 앞바당 내해로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해화 전략이다. 지금 저 전략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예. 여기에 나가서 인공섬 미사일까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미군 기지 등 수도권을 겨냥할 수 있는 저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 전략이다. 중국이 저거를 밝히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남중국해 아까 설명됐잖아요.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인공섬 만들 때 야 여기 그거 경제적 목적인 거지 군사적 목적 아니야.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거기에 기지가 들어서고 예. 군사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앞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단지 뭐 양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거기에 추가적인 구조물이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어업의 목적인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하고 이 문제는 정말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을 넘어서 인공섬까지 가고 그게 인공섬이 군사 시설로까지 둔갑했다는 건데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남중국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예. 난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로 하면 스프레틀리 군도, 그러니까 중국명으로 하면 난사군도라고 하는데 네. 잘 보시면 거기에 과거에 이런 산호초로 만들어진 그런 조그만 군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중국이 모래로 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공섬만 만들면 다행인데 네. 여기에 이제 군사 시설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지금 나오는 건 초창기 모습이고, 네. 저거보다 더 심해지고. 네, 요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기반으로 여기다 이제 모래를 계속 덮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비행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시설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종의 지방 구역으로도 설정을 해놔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새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함정이라든가 전투기들이 이 남중국해를 한 번에 장악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잘못하면 네. 남중국해가 미중 충돌의 어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서해가 지금 좀 우리에게 좀 주는 의미가, 물론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2010년 초반부터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마다 자꾸 시비를 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해군이 이렇게 작전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네. 영어로 줄여서 A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O를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전력이 앞섰으니까 그래서 아무 얘기 못 하다가, 지금은 사실 이제 중국 해군이 아시다시피 미국 해군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AO를 뒤로 좀 밀어라. 아. 왜 한국 해군이 자꾸 이쪽으로 오냐. 계속 시비를 걸어왔어요, 이거 가지고. 네. 지금도 계속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작전 구역을 자꾸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물론 서해는 남중국해처럼 인공섬을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서해 중요한 지역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핑계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건 이제 어업과 관련된 거고 양식장이었지만, 예.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영상? 예. 양식장 외에 예를 들어서 뭐 기상 관측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플랫폼 같은 걸 세워버리면 이게 또 이 지금 남중국해 인공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부가 이건 강력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서해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토, 영유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천연 자원의 어떻게 보면 보고다 보니까 원유나 뭐 이런 경제적인 가치를 노리고 북한과 중국이 달려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상당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뭐 제7광구 하면서 혹시 거기서 뭐 석유 나오냐, 예. 천연가스 나오냐 하지만 1, 2, 3, 4광구가 지금 화면에 있네요. 다 서해예요. 바로 저 지역에 그렇네요.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지역에서 원유나 천연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화면엔 안 나오는데 저 위쪽으로 가면 요동반도 끝에 있는 바레만 지역에서 네. 석유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라인이 이어진다면은 1, 2, 3, 4강구에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밖에 좀 심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적,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단계에서는 구조물 설치지만 점점 더 저러한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음 네. 단계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점을 분명히 각인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과거에 또 우리나라 서해를 이제 자원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탐사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과거부터 서해가 자원의 보고였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사실 저도 연평도로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연평도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국 어선이 꽃게 싹 쓸어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꽃게잡이 배 직접 타보면서 취재도 했었는데 진짜 싹 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민들도 그렇고 우리 해경도 그렇고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 꽃게철이면요, 이 중국 배들이 이 연평도 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그림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5톤급, 10톤급 약간 좀 낚싯배 같은 걸 아이고. 타고 와가지고 예. 꽃게를 잡았는데, 요즘에는 막 참치 잡는 수백 톤급 이 원양어선을 타고 와서 그래요? 꽃게들을 쌍끌이로 이게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해경이 저렇게 또 단속을 하러 나가면 우리 해경을 통해서 막 죽창을 찌르고 아이고. 그 앞에 막 쇠창살로 막 찌르고 심지어 뭘 던지고 해가지고 우리 해경이 막 부상을 당하고 막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오냐면은 막 하루에 평균에 막 200척이 와가지고 저 꽃게를 다 잡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사실 네. 요즘에 저러면 뭐 선 넘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저 중국 저 어부들이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은 선이 없는 것처럼 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알박기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꽃게까지 싹쓸이 해가면서 중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저 선원들이 군사훈련까지 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독특한 조직인데 예. 이 해상민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어선들을 사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잘 보시면 저게 지금 다 중국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수산물의 수요도 사실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저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이제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국가 이익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약간 해상 민병하고 별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인근에서 지금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이 수중에 있는 통신 케이블들을 끊고 다니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해상 민병들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술로 이렇게 대만 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사실 네. 우리나라 지금 서해에서는 어업과 관련돼서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라든가 뭐 이런데 제주도와 연결된 해상 케이블을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런 네.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대만의 이제 몇몇 연구소에 레포트도 써서 내는데 대만에서 지금 요새 주의 깊게 보는 게 우리 해경이 과연 저 어선들을 중국 어선들을 어떻게 통제하나 그러니까요.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아, 그래서 우리 해경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많이 나타나면 일종의 이제 전력들 모아서 함대를 편성해서 밀어냅니다. 우리 대만. 해경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도 지금 사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저 해상 민병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저게 지금은 어업과 관련된 문제만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상 이쪽의 법적인 측면들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또 쭉 서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서해 수호의 날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가슴 아픈 날이면서도 또 호국 의지를 다져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55인의 영웅들을 기리면서 또 서해 바다를 지켜나겠다는 그런 단단한 의지를 기리는 날인데요. 예. 이러한 서해 수호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서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또 희생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날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올해 또 불멸의 빛 행사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김대엽 평론가, 서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과 중국의 도발이 심상치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갈수록 이 서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제 어지러운 상황인데 차후에 뭐 어떤 정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또 이렇게 쉽게 NLL에 대해서 약간 포기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의 여지도 있어요, 지금.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저 NLL 그리고 서북도서는 네. 우리 국민의 피와 땀방울이 서려 있는 지역이에요. 저기를 포기하는 순간 예. 대한민국은 정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히 이 서해 5도 NLL과 관련돼서 기존의 정책을 좀 계속 좀 고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 말씀해 주셨던 또 알박기 중국의 구조물 문제도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우리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해군력을 강화해야죠. 뭐 군사적으로는 해군력, 또 알박기나 뭐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는 사실 해양 경찰력도 강화를 해야 돼요. 예. 근데 해군력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중국이 워낙 최근 들어서 군사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중국과 1대1로 겨루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전력, 요즘엔 또 드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인정이라든가 드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조기에 구비하고 중국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예.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군 당국 그리고 해양 경찰 측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 그런 것도 함께 이 서해 수호의 날에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예, 또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자, 오늘 대한민국 안보 최전선 서해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대응 방안들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